죽은 아들의 휴대폰에서 37개의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모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영자입니다. 42에 낳은 늦둥이 아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죠. 어렵게 품에 안은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엉엉 울었죠. 우리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하면서요. 늦게 얻은 만큼 소중했고 일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온 준호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이 우리 준호 49제 날이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제였죠. 어제 절에서 제사 지내고 오늘은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국밥집에 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뒷골목 허름한 국밥집입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찾기도 힘든 곳이죠. 하지만 준호는 여길 보물 맛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국밥은 진짜예요. 새벽 4시부터 끓인대요. 그 녀석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지막 통화도 이 국밥집 얘기였죠. 엄마, 다음 주에 내가 모시고 갈게요. 그 국밥집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곧 문 닫는데요. 그래, 그래. 엄마는 아무 때나 괜찮아. 토요일 어때요?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준호는 오지 못했죠. 퇴근길에 신호등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 뜨거움이라도 느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것 같아서요. 맞은편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준호는 항상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제가 좀 조용히 먹어라 하면 엄마, 국밥은 시원하게 소리내며 먹어야 제맛이에요. 하고 웃었죠. 집에 돌아온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이제 준호마저 혼자 남은 이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방 문 앞에 섰습니다. 49일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죠. 아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들어가면 정말로 준호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죠. 내일은 꼭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준호 물건들이 든 박스도 아직 거실 한 구석에 그대로 있었죠. 박스를 열어볼 용기가 없어서 매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들어있죠. 지갑, 시계, 그리고 휴대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동생이었죠. 언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 괜찮아. 여기가 편해. 그래도 정말 괜찮아. 준호 물건도 정리해야 하고 통화를 끝내고 다시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쓰던 물건들이 거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겨우 49일 전까지만 해도 준호는 이 물건들을 들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참치 김치찌개죠. 무의식 중에 3인분을 끓였다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었죠. TV를 켰습니다. 8시 뉴스가 흘러나왔죠. 또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죠.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자 주인공이 엄마에게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죠. 추석 연휴였습니다. 명절이라고 일찍 왔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많이 피곤하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알겠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때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만 것 같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박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번엔 정말로 박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준호의 지갑이 있었죠. 검은색 가죽 지갑입니다.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죠.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조금, 그리고 사진 한 장. 우리 가족 사진이었죠. 남편 살아있을 때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준호가 이걸 넣고 다녔구나 싶었죠. 시계도 꺼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죠. 깨져있는 채로 오후 8시 10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입니다. 검은 화면의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배터리가 없는지 켜지지 않았죠.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화면은 저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작년 제 생일날 준호가 케이크 들고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뭘까? 준호 생일? 0812. 틀렸습니다.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1478. 또 틀렸죠. 마지막 한 번 더 틀리면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죠. 준호가 쓸만한 번호. 혹시 0316 제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죠. 화면이 열리자 준호가 평소 쓰던 앱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메시지, 그리고 메모죠. 메모 앱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37, 37개의 메모란이요. 준호가 뭘 그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메모 앱을 눌렀죠. 제일 위에 있는 최근 메모부터 제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 엄마 칠순 계획. 아빠 기일 준비사항.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병원 검진 날짜. 엄마 모시고 가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 제목만 봐도 대부분이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첫 번째 메모를 눌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 복숭아. 단단한 것보다 물렁한 걸 좋아하심. 트로트. 특히 나훈아, 주현미. 목련꽃. 아빠가 프로포즈 할 때 준 꽃. 순댓국. 단. 고기 많은 것. 막걸리. 단 생막걸리는 속 쓰려서 안 좋아하심. 손자 소식. 언제 결혼하냐고 매일 물어보심 크크. 아침 드라마. 욕하면서도 매일 보심. 수다. 이모랑 전화하실 때 제일 행복해 보임. 뜨개질. 요즘은 눈이 침침하다고 안 하심. 추가할 것.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모르는 엄마의 꿈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런 걸 관찰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다니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엄마의 꿈은? 준호야, 엄마의 꿈은 너였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의 유일한 꿈이었단다. 두 번째 메모를 열었죠. 병원 예약 잊지 말기. 엄마 건강검진. 11월 15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내가 연차 내고 같이 가기. 작년에 혈압이 좀 높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챙겨야 함. 준비물, 신분증, 작년 검진 결과지, 복용약 리스트, 금식 확인, 검진 전날 저녁 7시 이후 금식, 검진 끝나고 엄마 좋아하는 추어탕 먹으러 가기. 남대문 그 집으로. 11월 15일. 그게 다음 달이네요. 준호 없이 혼자 가야 하는 병원이라니요.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를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 아이디어라는 메모에는 10가지가 넘는 선물 목록이 있었죠. 각각의 장단점까지 적어 놓은 걸 보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 기일 준비라는 메모도 있었죠.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 제사상 차리는 순서, 절 순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것까지 알아뒀을까요? 28. 오늘로 28이 되었다. 엄마가 아침부터 미역국 끓여주셨다. 매년 똑같은 미역국인데 왜 매번 맛있을까? 엄마가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엄마, 저도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근데 쑥스러워서 못했다. 내년 엄마 생일엔 꼭 말해드려야지.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 못하는 아들이어서 죄송하다고, 올해 목표, 1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10번 이상 말하기. 현재 0번, 2 매달 한 번은 꽃 사드리기. 3 주말마다 엄마랑 산책하기. 4 엄마 칠순잔치 멋지게 해드리기. 5 빨리 장가가서 손주 안겨드리기. 이건 좀 준호야. 소리내어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내 목소리만 메아리 쳤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엄마도 듣고 싶었단다.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엄마는 알았어.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충분히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 메모를 더 내려가다 보니 꽤 오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 메모들이죠. 2022년 어버이날. 엄마한테 카네이션 샀는데 부끄러워서 못 드림. 현관 신발장 위에 놓고 옴. 엄마가 발견하고 전화하심. 이게 뭐니? 그냥 어버이날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목소리에 울음 섞여 있었음. 다음엔 직접 드려야지. 그때 그 카네이션 아직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린 꽃이 되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마치 준호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메모들을 통해 준호가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야 듣는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엄마 칠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런데 이제 준호가 없는 칠순을 맞아야 한다니요. 내가 없는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읽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마음을 들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눌렀습니다. 편지 초안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 일단 다른 메모들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사이에 유독 자주 나타나는 제목이 있었죠. 오늘의 엄마. 거의 매주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엄마. 오늘 엄마가 김치 담그시는 걸 도와드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 라고 하시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다. 엄마 손을 보니까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졌다. 손마디도 굵어지고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김치 담그면서 엄마가 옛날 얘기를 하셨다. 내가 5살 때 김장하는데 자꾸 배추 속에 손 넣어서 할머니가 혼내셨잖아. 근데 넌 울면서도 계속 만졌어.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같이 웃었다. 핸드크림 사드려야겠다. 비싼 걸로.
그날을 기억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와서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평소엔 아유 김치 냄새하면서 도망가던 녀석이요. 다음 메모를 받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월요일. 엄마 몰래 하는 일 리스트. 1. 매달 엄마 통장에 30만 원씩 넣기. 엄마는 내가 넣는 줄 모르심. 국민연금 올랐다고 좋아하심. 2.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반찬 사다 놓기. 이모가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하심. 3. 엄마 친구분들께 생일 선물 보내기. 엄마 이름으로. 엄마가 까먹으실까봐. 4. 병원 약 처방. 미리 확인하고 조제해 놓기. 약국 김약사님이랑 짜고 있음. 5. 집수리 필요한 곳 미리 고쳐놓기. 엄마는 저절로 고쳐진 줄 아심 크크. 이게 다 들키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아이고 이 바보야. 내 돈 내가 써야지. 라고 하시겠지.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거야. 아, 그래서였구나. 통장에 돈이 늘어난 것도 반찬이 자꾸 생기는 것도 다 내가 한 일이었구나. 저는 정말 동생이 가져다 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엄마 관찰일기. 요즘 엄마가 자주 아빠 사진을 보신다. 말은 안 하시지만 외로우신 것 같다. 특히 저녁 때. 오늘은 엄마가 아빠 옷을 정리하시다가 아버지 와이셔츠 냄새를 맡으시는 걸 봤다. 내가 들어가니까 급히 옷장에 넣으셨다. 엄마도 아직 아빠가 그리우신가 보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더 자주 와야겠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이번 주말엔 꼭 와서 저녁 같이 먹기. 회사 야근은 어떻게든 빼기. 그날도 기억납니다. 내가 왔을 때 괜히 눈가가 부어 있어서 감기 걸렸어 하고 둘러댔었죠.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스크롤을 더 내리니 특이한 제목의 메모가 보였습니다. 2023년 6월 2일. 엄마께 들은 아빠 이야기 정리. 오늘 엄마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빠 얘기를 들었다. 아빠는 엄마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하셨대. 100일 동안 매일 엄마 직장 앞에서 기다리셨다고 한다. 엄마가 좋아하는 목련꽃을 들고 프로포즈할 때 평생 당신만 웃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엄마는 그 약속 지켰어. 아빠는 하고 우셨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평생 웃게 해주는 사람. 일단 엄마부터. 엄마가 외롭지 않게. 엄마가 웃을 수 있게. 내가 아빠 대신 엄마를 지켜드려야지. 준호야,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 나를 매일 웃게 해준 사람. 내가 없는 지금도 내 메모를 읽으며 울다가 웃고 있잖니. 또 다른 메모를 찾았죠. 2023년 5월 15일. 엄마가 모르는 내 하루. 6시 기상. 엄마 생가. 7시. 출근길에 엄마한테 문자 굿모닝 스티커. 12시. 점심시간. 엄마 좋아할 만한 반찬 검색. 15시. 회사에서 몰래 엄마 병원 예약. 18시. 퇴근. 엄마네 들를까 고민. 피곤해서 그냥 집으로. 미안. 20시. 엄마랑 통화. 22시. 온라인으로 엄마 선물 쇼핑. 23시. 엄마 칠순 준비 검색. 24시. 자기 전 엄마한테 잘 자요 문자. 하루 중 엄마 생각 안 하는 시간 0분. 말로 표현하는 시간 5분.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매일 그 스티커를 보냈구나. 나는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귀여운 곰돌이가 굿모닝 하는 그 스티커.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그 아침 인사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스티커가 사고 당일 아침 7시 3분에 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2023년 4월 20일. 엄마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1. 제주도 여행. 아빠랑 신혼여행 간 곳 다시 가기. 2. 엄마 젊은 시절 사진 보며 수다 떨기. 3. 함께 요리 배우기. 엄마 김치찌개 비법 전수받기. 4. 엄마 손잡고 한강 산책. 5. 어린 시절 살던 동네 구경 가기. 6.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 보러 가기. 7. 온천, 여행. 엄마 관절에 좋은 곳으로. 8. 가족 사진 제대로 찍기. 스튜디오에서.
그 후, 엄마 자서전 쓰는 거 도와드리기. 10. 손주 안겨드리기. 이건 노력 중. 올해 안에 절반은 꼭. 하나도 못했구나. 아니죠.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너와 함께 제주도도 가고 한강도 걷고 온천도 다녀온 것 같단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3월 26일. 엄마 생일. 엄마에게. 오늘은 엄마 69번째 생일. 내년이면 칠순. 엄마, 제가 좋은 아들인가요? 효도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자주 못 뵙고 그래도 엄마는 항상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고 하시죠. 엄마가 100살까지 사신다면 앞으로 31년이 남았네요. 31년 동안 저는 매일 더 좋은 아들이 될게요. 100살은 너무 적다. 150살까지 사세요. 아니, 영원히 사세요.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31년이 아니라 1년도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버렸구나.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아침이었죠. 밤새 준호의 메모를 읽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마치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았죠. 준호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보여주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제야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메모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특히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은 여전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죠. 준호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단 한순간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 휴대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죠. 준호의 마음이 담긴, 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지낸 며칠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메모를 발견했고 또 울었죠. 오늘은 좀 특별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엄마 생일. 드디어 예약 성공. 미성국수집. 2024년 3월 26일 오후 12시. 예약 인원 20명. 예약금 10만원. 매달 10만원씩 추가 입금하기. 예약자명 김준호. 예약번호 1번. 사장님이 1년 전부터 예약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심. 저희 엄마 칠순이라 꼭 이 집에서 하고 싶어요 했더니 아이고 효자네 하시면서 1번으로 해주심. 메뉴. 잔치국수, 비빔국수, 수육,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전 많이, 막걸리, 잊지 말기. 매달 26일에 10만원씩 입금. 미성국수집이라고요?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국수집이었죠. 예약이 어려워서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곳입니다. 특히 주말 점심은 1년 전에 예약해도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준호가 정말 1년 전부터 예약을 했단 말인가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미성국수집입니다. 혹시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나요? 김준호님이요? 잠시만요. 네, 계십니다. 내년 3월 26일 12시 20명 예약되어 있네요. 예약번호 1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김준호 어머니인데요. 준호가 사고로 말을 끝맺지 못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작년부터 매달 오시던 그 청년 김준호 씨 어머니세요? 매달 갔나요? 네. 매달 26일에 오셔서 예약금
10만 원씩 넣고 가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우리 엄마 칠순이라 꼭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요 하셨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호 씨 기억해요.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49일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 생각하던 아들이 국수집 사장님도 목소리가 떨렸죠. 사장님 혹시 준호가 또 무슨 말 했나요? 네, 준호 씨가 특별 주문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호박전을 좋아하신다고 그날은 호박전을 특별히 많이 준비해달라고 하셨고 또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의자 높은 걸로 준비해달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케이크도 주문하셨어요. 칠순 케이크요. 3단짜리 큰 걸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라고 적어달라고.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예약금은 어머니, 예약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씨가 지금까지 넣은 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게요. 혹시 그날 오실 거면 아니에요. 취소해 주세요. 사장님, 준호 없는 칠순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준호 휴대폰을 켰죠. 메모를 더 찾아봤습니다. 국수집으로 검색하니 여러 개가 나왔죠. 2023년 12월 26일 국수집 9번째 방문. 오늘도 10만 원 입금 완료. 사장님이 어머니가 정말 좋으시겠다 하심. 앞으로 3개월만 더. 엄마 표정 상상하니까 벌써 신난다. 2024년 1월 26일 국수집 10번째. 사장님이 오늘 국수 한 그릇 공짜로 주심. 효자한테 주는 서비스야 하시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음. 엄마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3월 26일엔 최고의 칠순 파티. 2024년 2월 26일 국수집 11번째. 이제 한 달 남았다. 오늘 사장님이랑 메뉴 최종 확정. 수육은 앞다리로. 엄마가 좋아하는 부위. 막걸리는 생막걸리 말고 일반 막걸리로. 국수면은 쫄깃한 걸로. 완벽하다. 매달 26일. 내 생일 날짜에 맞춰서 매달 갔구나. 그런데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엄마 칠순 게스트 리스트 확정. 이모, 이모부, 막내 이모, 막내 이모부, 큰 고모, 큰 고모부, 작은 고모, 작은 고모부, 성민, 지훈, 현수. 내 친구들, 엄마 친구분들 5분, 이모한테 연락처 받기, 아빠 친구 김 사장님 부부. 총 18명, 엄마, 나 20명. 섭외 중. 엄마 고등학교 동창들 수소문 중. 엄마가 다니는 교회분들. 깜짝 게스트. 엄마가 후원하는 보육원. 노래라도 한 곡 부르면 엄마가 좋아하실 듯. 언제 이런 준비를.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혹시 준호가 너한테 뭐 물어본 거 있어? 준호가? 아, 맞다. 2월쯤에 전화와서 언니 친구들 연락처 물어봤어. 언니 칠순 때 깜짝 파티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좋다고 꼭 간다고 했지. 언니 친구분들 연락처도 알려주고. 준호가 정말 정성이더라. 한 분 한 분 다 전화하겠다고. 동생도 울먹이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 준호가 얼마나 언니 생각했는지 알아? 맨날 전화와서 엄마가 뭐 좋아하세요? 엄마가 요즘 뭐 필요하세요? 물어봤어. 오후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미성 국수집으로 향했죠. 직접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11번이나 찾아갔던 그곳을 나도 보고 싶었죠. 국수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아담한 가게였죠. 미성 국수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국수 냄새가 났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혹시 아까 전화하신 어머님? 중년 여성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사장님인 것 같았죠. 네,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와주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장님이 저를 구석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드셔야죠. 준호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집 국수. 아니,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여기 국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했었는데 잠시 후 따뜻한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호박전도 드세요. 준호 씨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거. 호박전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준호가 왜 여기서 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준호 씨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사장님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달 26일 정확하게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은 태풍 와서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오셨더라고요. 그랬군요. 예약금 봉투에 매번 편지를 써서 넣으셨어요. 우리 엄마 최고의 칠순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번은 엄마가 울지 않고 웃기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도 쓰셨고. 사장님이 일어나더니 카운터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뭉치였죠. 이거 준호 씨가 매달 놓고 간 봉투예요. 어머니 드릴게요. 11개의 봉투, 각각의 준호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칠순 D-365, 엄마 칠순 D-335, 엄마 칠순 D-30. 마지막 봉투는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죠.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사장님이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3월 26일에 오세요. 준호 씨 친구분들한테 연락해서라도 오세요. 준호 씨가 그렇게 준비한 건데. 비록 본인은 못 오지만 생각해 볼게요. 꼭 오세요. 그날 준호 씨 자리도 만들어 놓을게요. 준호 씨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봉투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죠. 준호가 매달 이 길을 걸었을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고 웃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떻게 안 울겠니?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걸 이제야 알았는데. 하지만 그래, 내 말대로 웃어볼게. 내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3월 26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준호가 그토록 준비한 그날을 준호 없이 맞아야 할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호가 엄마, 나야. 하며 들어올 것 같은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청년이 서 있었죠. 준호 친구 성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민이에요. 어머, 성민이구나. 들어와. 성민이는 준호 장례식 때 3일 내내 빈소를 지켰던 아이입니다. 준호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 벌써 15년 지기죠. 준호는 성민이를 내 친구 중에 제일 의리 있는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민이 손에 노트북 가방과 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야지. 차라도 한 잔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은 성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호가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네, 준호가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성민이 노트북을 꺼냈죠.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 설마 준호가 뭔가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 아니에요. 그냥 준호가 원래 그런 애잖아요. 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보험도 3개나 들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준호는 늘 그랬죠.
대학 시험 볼 때도 연필 10자루씩 준비하고 여행 갈 때도 비상약을 가방 가득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했는데 어머니 칠순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깜짝 선물로요. 성민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죠. 엄마 칠순 프로젝트 최종. 준호가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아시는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영상 메시지 받고 어머니 어릴 때 사진도 모으고 어릴 때 사진을 네, 이모님들한테 받았대요. 고등학교 때 친구분들도 수소문해서 찾았고요. 성민이가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70년 버전 3. 영상이 시작됐죠.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나였죠. 그 위로 준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1955년 3월 26일, 봄꽃이 피던 날, 우리 엄마가 세상에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성민아, 잠깐. 네, 어머니. 천천히 보세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살 엄마는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대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내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디서 구한 걸까요? 20살 엄마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느라 자기 꿈은 접어야 했죠.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사진이었죠. 28의 아빠를 만났고 42의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꿈은 저로 바뀌었대요. 우리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갔습니다. 준호 100일 사진, 돌사진, 입학식, 졸업식. 엄마는 늘 말했죠.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저도 이제야 말합니다.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영상이 멈췄습니다. 성민이 말했죠. 이게 인트로고요. 이제부터 다른 분들 메시지예요. 화면이 바뀌더니 동생이 나왔습니다. 언니 칠순 축하해. 우리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언니가 늘 나 챙겨줘서 고마워. 준호가 이렇게 멋진 파티 준비했다니 정말 좋은 아들 뒀어. 막내 이모, 고모들, 내 친구들까지 모두 15명이 영상 메시지를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집 거실이었죠. 제가 자고 있을 새벽에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칠순 축하해요. 준호가 수줍게 웃었죠. 사실 이 영상 엄마 몰래 새벽 3시에 찍고 있어요. 엄마 방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리는데 흐흐. 엄마,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엄마는 늘 본인이 부족하다고 했죠.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다고.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신 것, 학원비 대느라 본인 옷 한 벌 못 사신 것,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 키우신 것, 무엇보다 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신 것.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 취업 못했을 때도 엄마는 늘 말했죠. 우리 준호가 최고야. 잘 될 거야.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살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화면 속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 너무 저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정말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어디 가겠어요. 100살까지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가 웃어야 저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서랍 2번째 칸 보세요. 거기 엄마 선물 숨겨놨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성민이도 옆에서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성민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USB 백업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가 이 영상 외에도 어머니랑 찍은 사진, 동영상 다 모아놨어요.
한 2,000개 넘을 거예요. 2,000개나?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작년까지 다요. 정리하는데 한 달 걸렸대요. 성민이 또 다른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어머니, 준호가 또 부탁한 게 있어요. 뭔데? 만약 자기가 못 가게 되면 칠순날 대신 편지 읽어달라고. 친구들이랑 같이요. 편지?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3월 26일에 읽으려고요. 성민이가 간 후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 두 번째 칸을 열었죠.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나왔죠. 금목걸이에 작은 하트 펜던트,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들 준호가. 목걸이 아래 작은 카드가 있었죠. 엄마, 이거 칠순날 드리려고 샀어요. 좀 촌스럽죠? 그래도 엄마가 하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매일 하고 다니세요. 그럼 제가 매일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금세 체온으로 따뜻해졌죠. 준호야, 이게 뭐가 촌스럽니다. 엄마한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목걸이야. 그날 밤 준호가 모아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정말 2,000개가 넘었죠. 내가 기억 못하는 순간들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 텔레비전 보며 웃는 모습, 낮잠 자는 모습, 화분에 물 주는 모습. 그중 한 동영상이 눈에 띄었죠.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이게 뭐야? 그냥 엄마랑 둘이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사왔어요. 아이고, 돈 아까워라. 엄마, 소원 빌고 초 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에이, 빨리요. 동영상 속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그때 뭘 빌었더라? 아, 맞습니다. 우리 준호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준호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죠. 이제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딱 하나 아직 열어보지 못한 메모가 있었죠.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 37개 메모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메모를 열었죠.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 엄마,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써놓고 지우기를 수백 번.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 됐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엄마 얼굴이었어요. 우리 아들 최고. 하시며 좋아하실 엄마. 근데 엄마, 전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늘 저 때문에 산다고 하시잖아요. 저 먹이려고, 저 가르치려고, 저 성공시키려고. 그런데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말 안 했으니까. 어릴 때 엄마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본 적 있어요. 거기 엄마가 쓴 시가 있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엄마도 꿈이 있었겠죠? 시인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고 싶었나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의 날개를 묶어둔 것 같아서.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엄마는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여행 한 번 안 가고, 옷 한 벌 못 사고, 맨날 준호 결혼자금 준호 집 마련 이러면서. 메모가 계속됐습니다.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작년에 소개팅했던 그 사람, 사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착하고, 저한테도 관심이 있었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면, 엄마 혼자 두고 결혼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하면 엄마는 혼자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핑계였나 봐요. 엄마를 위한다면서, 사실 제가 엄마를 놓지 못한 거, 엄마 없는 삶이 무서웠던 거. 엄마, 저 약해요. 겉으론 씩씩한 척해도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도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고, 엄마 목소리 들어야 잠들 수 있어요. 준호의 약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씩씩하고 든든했던 내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엄마, 또 고백. 제가 매달 엄마 통장에 돈 넣는 거, 엄마 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지난달에 통장 보시면서 어머, 또 올랐네 하실 때, 눈가가 촉촉해지신 거 봤어요. 엄마도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받은 만큼 또 돌려주려 하실까봐, 엄마는 왜 그렇게 받는 걸 어려워하세요? 주기만 하고, 받을 줄을 모르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는지 아세요? 오늘 회사에서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 45세. 어제까지 같이 회식했는데 그분 책상 정리하는데 서랍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다 쓰다만 편지들. 그걸 보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나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가면 어쩌나. 그래서 오늘은 꼭 쓰려고요. 칠순 때 낭독하려던 편지. 미리 연습 삼아. 편지는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씨체로 짧은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죠. 새벽 3시. 너무 졸려서 일단 자고 내일 마저 쓰기. 꼭 완성하기. 칠순 전까지는 꼭. 그게 끝이었습니다. 마저 쓰지 못한 편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편지죠. 준호야. 빈 방에 대고 준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대신 끝낼게. 내 편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쓰다 만 편지의 답장을 쓰기로 했죠. 우리 아들 준호에게. 내가 쓰다 만 편지, 엄마가 잘 받았어. 비록 끝까지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단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내가 엄마의 날개를 묶은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날개였어. 내 덕분에 엄마는 날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었고, 내가 있어서 아빠 없는 세월도 견딜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엄마의 꿈? 그래, 엄마도 꿈이 있었지. 시인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더 큰 꿈을 찾았어. 바로 너야, 준호야. 내가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시였어.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죠. 준호가 좋아하던 노을. 엄마, 하늘 좀 봐요. 예쁘죠? 하며 매번 사진 찍던 그 노을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준호가 찍은 노을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수십 장이 있었죠. 각각 다른 날, 다른 색깔의 노을들. 그중 하나에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노을이 엄마 생각나게 하네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워서. 그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가 매일 노을을 볼게. 내가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못다한 칠순 편지, 엄마가 상상해 볼게.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야. 그 한마디면 3월 26일입니다. 제 70번째 생일이 밝았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아니면 준호가 하늘에서 엄마 칠순 축하해요 하며 뿌리는 비일까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죠.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국수집에 가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준비한 날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준호 없이 가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가 보낸 마지막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때 준호는 이미 국수집 예약을 마친 후였구나. 아침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 국수집 갈 거지? 글쎄, 아직
가야지. 준호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도 같이 갈게. 그 뒤로 준호의 막내 이모, 고모들까지 차례로 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 대신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준호가 그랬잖아. 엄마가 웃어야 자기도 편하다고.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아야죠. 준호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미성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준호가 매달 걸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었죠. 골목을 돌아서자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성민이, 지훈이, 현수, 준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교회분들, 심지어 준호 회사 동료들까지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민이가 다가왔죠. 준호가 다 연락해뒀어요. 만약 자기가 못 오면 우리가 대신 오라고. 어머니 혼자 두지 말라고. 국수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랐죠. 가게 전체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목련꽃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줬던 그 꽃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준호 씨가 미리 주문했어요. 목련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3월이면 구하기 힘든데 정말 열심히 수소문했더라고요. 가운데 테이블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3단 케이크죠. 준호가 주문했다던 그 케이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아들 준호. 그리고 그 옆 빈 의자 하나. 의자 위엔 준호 사진이 놓여 있었죠.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자, 앉으세요, 어머니.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 자리는 비워둔 채요. 국수가 나왔죠. 따뜻한 잔치국수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준호가 엄마 여기 국수 진짜 맛있어요. 하던 그 국수입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눈물인지 국물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성민이가 태블릿을 꺼냈죠. 화면엔 준호가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국수집.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준호였죠. 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없는 칠순이겠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저 어디 안 가요. 근데 만약을 위해 찍어둔 거예요. 엄마, 칠순 정말 축하해요. 지금 제가 옆에 없어도 마음은 함께 있어요. 엄마가 국수 드시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맛있죠? 그리고 호박전도 꼭 드세요. 제가 특별 주문한 거니까. 아, 그리고 제 친구들 보이죠? 얘들이 제 대신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요. 엄마, 오늘은 울지 마세요. 웃어주세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의 웃는 얼굴.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시는 그 얼굴. 사랑해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저 없어도, 아니 저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케이크 초 불어야죠. 하나, 둘, 셋. 화면 속 준호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따라 불렀죠. 70개의 초가 켜졌습니다. 하나하나 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죠. 준호야, 거기선 행복하니? 아프지 않지? 마지막 초를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것도요. 지훈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준호가 저한테 맡겨뒀어요. 칠순날 드리라고. 상자를 열자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버킷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죠. 첫 장을 펴자 준호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들. 1. 제주도 여행. 혼자가 힘들면 이모랑. 2. 시 쓰기. 엄마 글 재능 있으세요. 3. 새로운 친구 만들기. 4. 매일 산책하기. 건강이 최고. 5.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다이어트 금지. 6.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기.
7. 좋아하는 드라마 실컷 보기. 8. 노래방 가기. 9. 새로운 취미 찾기. 10. 매일 행복하기. 엄마, 이 중에 하나씩 하실 때마다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제가 항상 지켜볼게요. 우리 엄마 최고. 하면서요. 오후 2시였습니다. 국수집을 나왔죠. 봄비는 그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사진을 가슴에 안고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봐. 벚꽃이야. 내가 좋아하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죠. 마치 준호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며 뿌리는 꽃가루 같았습니다. 오늘 내 70번째 생일. 준호는 없었지만 준호는 있었습니다. 빈 의자에, 사진 속에, 친구들 마음 속에, 그리고 내 가슴 속에요. 이게 준호가 준비한 칠순이었구나.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영원히 함께하는 칠순. 집에 돌아와 준호 방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칠순 고마웠어. 내가 준비한 최고의 생일이었어. 창밖을 보니 무지개가 떴습니다. 봄비 뒤에 무지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칠순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의 휴대폰을 켰죠. 37개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준호가 내게 37개의 메모를 남겼으니 나도 37개의 답장을 써야겠다고요.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가죽 노트였죠. 엄마, 여기에 일기 쓰세요 했는데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 노트입니다. 첫 장을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죠. 답장 1.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적어준 리스트 잘 봤어.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준호 생각하기. 하루 24시간 중 25시간은 내 생각이야. 어떻게 24시간 중에 25시간이 가능하냐고? 엄마 마음은 그게 가능해. 매일 하나씩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 7. 버킷리스트에 대한 답. 오늘 제주도 비행기표를 샀어. 이모랑 같이 가기로 했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 다 갈 거야. 성산 일출봉, 한라산, 그리고 아빠랑 신혼여행 때 갔던 그 해변. 사진 많이 찍어서 내 방에 붙여놓을게. 답장 15. 칠순 계획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준비한 칠순 파티 최고였어. 내가 없어서 슬펐지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이상하지? 없는데 있다는 게.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늘 옆에 있다는 걸. 어느 날은 국수집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였죠. 아니,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사장님, 잔치국수 2그릇 주세요. 네, 어머니. 이제 사장님도 제가 왜 2그릇을 시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빈 자리를 보며 말했죠. 준호야, 오늘 국수도 맛있네.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야.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게는 준호가 보였으니까요. 답장 23. 엄마 관찰일기에 대한 답. 내가 날 그렇게 관찰했구나. 엄마도 너를 관찰했어. 내가 피곤할 때 눈 비비는 버릇, 기분 좋을 때 콧노래 부르는 것, 걱정될 때 머리 긁는 것. 다 알고 있었어. 우린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 5월이 왔습니다. 어버이날이었죠. 작년에 준호가 현관에 놓고 간 카네이션을 꺼냈습니다.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예뻤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준호 묘지에 카네이션을 가져갔습니다. 준호야, 어버이날이야. 내가 늘 챙겨줬는데 올해는 엄마가 왔어. 묘비 앞에 카네이션을 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죠. 카네이션 한 잎이 날아와
제 어깨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답장 30. 매달 통장에 넣은 돈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넣어준 돈으로 좋은 일 하기로 했어.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 준호 장학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는 데 쓰일 거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가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했죠. 노래방에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모랑 함께요. 준호가 엄마, 너무 옛날 노래야 하며 놀리던 그 노래들입니다. 언니 잘 부른다. 준호가 듣고 있을 거야. 답장 35. 엄마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대한 답. 오늘 한강 산책을 했어. 내가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 했던 한강. 석양이 참 예뻤어. 내 손 잡고 걸을 순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내 손을 잡았어. 따뜻했어.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 생일이 다가왔죠. 9월 12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없어도 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정성껏요. 준호야, 생일 축하해. 29이구나. 빈 밥그릇에 밥을 담고 미역국을 부었죠. 그리고 내 앞에 놓고 대신 먹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답장을 썼죠. 답장 37. 엄마께 드릴 편지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끝내지 못한 편지, 엄마가 상상해봤어. 아마 이렇게 끝났을 거야. 엄마,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더 잘할게요. 더 많이 표현할게요. 약속해요. 준호야, 엄마도 약속할게. 남은 생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될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엄마 잘 살았네요. 할 수 있도록. 이게 엄마의 37번째 약속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죠.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준호의 메모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쓴 답장을 읽죠. 37개의 메모와 37개의 답장. 우리의 끝나지 않는 대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제가 쓴 첫 번째 시를 문학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아들에게 보내는 37통의 편지였죠. 준호가 늘 물었죠. 엄마 꿈이 뭐예요?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시인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 창밖에 첫눈이 내립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첫눈이죠. 엄마, 첫눈이에요. 또 소원 빌어요. 하던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준호야, 엄마 잘 살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바람이었죠. 그래,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남긴 사랑을 양분 삼아 내가 못다 이룬 꿈들을 대신 이루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38번째 메모를 쓰기 시작했죠. 아니, 이젠 내 메모장이에요. 엄마의 메모일. 오늘부터 시작이야. 준호가 남긴 37개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들어갈 약속들. 준호야, 지켜봐. 엄마 정말 잘 살 거야. 내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사랑해, 아들. 영원히 사랑해. 2년 후 봄입니다. 제 시집 출간 기념회죠. 제목은 휴대폰 속 미완의 약속입니다. 준호와 나의 이야기. 37개의 메모와 37개의 답장.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호 친구들, 제 친구들, 그리고 준호를 모르지만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은 독자들이요. 성민이가 축사를 했죠. 준호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인이 됐어요. 하면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죠. 이제 울지 않습니다. 준호를 생각하면 웃음이 먼저 나죠. 그 따뜻했던 기억들, 사랑스러웠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방에 들어가 책을 놓았습니다. 준호 사진 앞에요. 준호야, 엄마가 시인이 됐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엄마의 꿈, 이제 이뤘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준호에게 바칩니다. 내가 남긴 37개의 메모는 엄마의 남은 삶을 빛나게 할 37개의 별이 되었단다.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열심히 살게. 내가 남긴 사랑을 품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며 영원한 내 엄마가. 창밖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3번째 봄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37개의 메모처럼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준호야, 오늘도 엄마는 내 메모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거야. 준호야, 엄마 잘 살았지? 그때 내가 웃으며 대답하겠지. 네. 엄마, 정말 잘 사셨어요. 사랑해요. 그날까지 엄마는 계속 걸어갈게. 내가 남긴 사랑의 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못전한 말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린 날, 저는 65이었습니다.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집을 판 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합쳐 딱 10억. 저는 이 돈을 트럭에 싣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제가 어촌마을에 가서 어떻게 제 10억이 증발되었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침 6시 서울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저 멀리 작아져 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 미경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 없겠어? 저는 핸들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무서워. 이제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모험을 해보겠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봤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점점 푸른 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다, 그때부터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킬로미터 전이라고 알려줬을 때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목적지 1km 전입니다. 미경이가 조수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 생각보다 훨씬 예쁘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짭조름하고 비린내 가득한, 그러나 왜 이렇게 그리운 냄새인지.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푸른 포구, 인구 230명의 작은 어촌마을. 인터넷에서 본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등대가 서 있는 작은 언덕, 알록달록한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포구,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몇 채의 펜션들. 여기서 펜션을 운영할 거야. 바다향 펜션. 어때, 이름 괜찮지? 미경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것 같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 명의 할아버지들이 우리 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차량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그들은 무표정하게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약속한 박 사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인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바다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땅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땅이었습니다. 200평 정도 되어 보였는데 펜션을 짓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미경아, 여기 어때? 바다 전망이 끝내주지 않아? 정말 좋네. 여기서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박 사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이만한 땅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일하면서 이런 땅은 처음 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외지분들 오시면 잘 도와드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혹시나 했던 텃세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그 순간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참, 사장님. 펜션 건축하실 때 허가 관련해서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 동네 일은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없거든요. 마을 이장님하고도 친하고 어촌 계장님하고도 잘 지내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사장의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을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녁이 되어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광어회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미경이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시작 축하해요. 그래, 우리 제2의 인생 건배.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다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을 마을에 있는 민박집에서 보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 줄 알았는데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어선들의 엔진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미경이가 베개를 머리에 덮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너무 시끄럽네. 어떻게 매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이것도 바다 마을의 정치 아닌가. 하지만 솔직히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소리였어요. 아침 7시 민박집 사장님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갓 잡은 생선구이와 미역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 서울에서는 먹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그냥 평범한 밥상인데. 그런데 사장님, 정말 여기서 펜션 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박 사장님이 좋은 땅 구해주셔서 곧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박 사장이 그런 말 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 마을에 펜션이 또 생기면 좋긴 하겠네요. 또 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이미 펜션이 있다는 뜻인가요?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 펜션이 또 있나요? 응, 있긴 해요. 바다뷰 펜션이랑 해돋이 펜션. 둘 다 마을 토박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제야 어제 본 펜션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은 경쟁업체가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낮에 보니 어제 밤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이사 온 김철수, 정미경입니다. 아저씨는 고개만 까딱했을 뿐 말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어부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서울 것들이 왔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미경이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마을 중심가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생필품도 사고 인사도 드릴 겸해서요.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김철수입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라면이랑 휴지 좀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생활하려면 뭘 주의해야 할까요? 별거 없어요. 조용히 살면 되죠. 그 말투에서 우리를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미경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좀 차갑지 않아요? 아직 서로 모르니까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정말 다정한 어촌 마을이 맞나 싶었거든요. 오후에 박 사장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여전히 환한 미소였어요. 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 계장님 만나 뵙게 해드릴게요. 인사는 미리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해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사장이 소개해 주었어요. 이장님, 어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김철수 사장님이세요. 김두만 이장은 덩치가 큰 분이었는데 악수할 때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어촌계장 최봉수는 좀 더 말랐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펜션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서 벌써 경고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김두만 이장이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다만 우리 마을엔 우리 마을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어떤 규칙 말씀이신가요? 최봉수 계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미묘했어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견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오면서 박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박 사장님, 이장님이 말씀하신 마을 규칙이 뭔가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시면 돼요. 하지만 박 사장의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저녁에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아질까? 마을 입구 담벼락에 붙은 현수막도 있던데. 외지인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합니다. 푸른포구 주민 일동. 그때까지도 그 현수막이 우리를 겨냥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허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마을회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든 기분이었습니다. 김두만 이장과 최봉수 어촌계장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기는 겨울 바닷바람 같았습니다. 사흘 전 박 사장과 함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늘 결과를 듣기로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펜션 사업의 첫 관문이었으니까요. 김두만 이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어요. 김 사장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최봉수 어촌계장이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펜션 허가 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서류는 다 갖췄는데요. 박 사장님이 확인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서류야 당연히 맞죠. 하지만 우리 마을엔 다른 문제가 있어요. 김두만 이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예요. 사장님 땅에서 펜션하면 손님들 차가 어디로 다녀요? 우리 마을 길은 좁거든요. 주차장은 펜션 부지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진입로 말입니다. 관광버스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해요? 관광버스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정도야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사장님,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펜션 손님들이 밤늦게 술 먹고 소란 피우면 어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받아 나가야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조용히 운영할게요. 말로는 쉽죠? 하지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앉았던 어르신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젊은이, 우리 마을이 관광지가 되면 바다가 더러워져요. 쓰레기 버리고 낚시꾼들이 그물 망가뜨리고 그런 피해는 누가 책임져요? 피해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고요. 보상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김두만 이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그만해요. 김 사장님,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마을 발전기금으로 3천만 원 내세요. 둘째, 마을 청소를 일주일에 2번씩 해주세요. 셋째, 마을 행사 때마다 음식이랑 술값 대세요. 3천만 원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과하다고요? 다른 마을은 5천만 원씩도 받아요. 우리가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요? 이건 우리 마을 자치 규약입니다. 외지인이 사업하려면 당연히 마을에 기여해야죠. 박 사장은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박 사장이 뭘 알겠어요. 정작 결정하는 건 우리들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 사장의 말을 너무 믿었다는 걸요. 마을 일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제 권력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조건들을 다 맞춰야 허가가 나오는 건가요? 김두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을 기존 펜션들과 가격 담합하지 마세요.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됩니다. 가격까지 정해 주시는 건가요? 시장 질서를 생각해야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은 모두에게 독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3천만 원의 마을 청소의 행사비까지. 계산해보니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들 것 같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허가 신청 기한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마을 발전 기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 안 해주셨네요. 아, 그거요? 보통은 협상해서 줄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정말요? 그럼 다행인데?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박 사장의 말에 다시 한번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 와서 미경이에게 오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3천만 원? 그럼 우리 예산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아.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다른 지역도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계약도 했고 돈도 넣었는데 어떻게 해? 일단 박 사장님 말을 믿어보자.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첫날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들렸어요.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사 첫날 포크레인이 땅을 파다가 지하 수도관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루 종일 단수가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수도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마을회관에서 김두만 이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도 못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계도에는 없었는데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현장 소장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수도관 복구하는데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구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0만 원이라고요? 김두만 이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연히 복구비는 사장님이 내셔야죠. 누구 때문에 터진 건데요.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설계 업체가 제대로 된 측량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 사장이 소개해준 업체였거든요. 그날 밤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설계 업체에서 지하 매설물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아마 아주 오래된 수도관이라 도면에 없었나 봐요. 가끔 그런 일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사장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하다 보면 이런 일 한두 번은 있어요. 박 사장의 태도가 어딘지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이틀 뒤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번엔 더 황당한 일이 터졌어요. 기초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현장 소장이 황급히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콘크리트가 다 망가졌어요. 비 때문에 강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부수고 새로 부어야 해요. 추가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또 800만 원이요? 그때 인부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상해요.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빨래 걷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리 비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공사 인부들이 하나둘씩 이유를 대며 일을 그만두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인부가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현장 가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날엔 2명이 더 나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사장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셋째 날에는 아예 3명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6명만 남았거든요. 현장 소장에게 물어봤어요. 소장님, 왜 인부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일당도 다른 곳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글쎄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새 인부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우리 공사 인부들이 마을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경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자꾸 사고가 생기고 인부들도 나가고. 미경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도 마트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사람들이 우리 뒷담화하는 소리를. 무슨 얘기? 우리가 마을 분위기 망친다고,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리고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오래 못 버틴다고? 응. 마치 우리가 실패할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 그 순간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현장에 가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쌓아둔 자재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현장 소장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밤사이 누가 자재를 흐트려 놓은 것 같아요. CCTV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누가 한 거라는 말이에요? 글쎄요. 바람에 날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로 흩어지려면. 그때 남은 인부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그냥 이 현장이 좀 이상해요. 계속 사고 나고 마을 분위기도 안 좋고 불안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 인부까지 나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12명 중에 이제 5명만 남았거든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부들도 자꾸 나가고. 사장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하다 보면 원래 이런 일들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생기잖아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은데. 의도적이라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의 반응이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의 반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어때? 갑자기 웬 소리야? 계속 이런 식이면 돈만 날리고 끝날 것 같아. 벌써 1,000만 원도 넘게 추가로 들었잖아. 미경아, 벌써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꿈꿔온 일이잖아. 꿈은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있어서 뭐해? 미경이의 말이 마음에 아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버텨보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비가 온 건 그렇다 쳐도 수도관 터진 것이나 자재를 흐트려 놓은 것, 인부들이 자꾸 그만두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방해 공작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평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진척은 거의 없었어요. 인부는 계속 줄어들고 자재비는 계속 올라가고 벌써 예산을 2천만 원이나 초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급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펜션 공사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예상보다 어려워요. 예산도 초과하고 마을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 마을에서 외지인이 사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미안해요. 사장님이 너무 의욕적이셔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회할 방법이 있어요. 박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확실한 투자처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해상풍력발전 투자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이요?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에요. 이 지역 바다에 대형 풍력 발전기 설치하는 프로젝트인데 사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해요. 얼마나요?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는 돌려준대요. 최소한 2배는 보장한다고 하고요. 3배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사장님, 정부 사업이에요. 확실하죠. 게다가 지금 사전 모집 단계라서 물량도 한정되어 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부 로고도 있고 담당 공무원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펜션 공사도 끝내야 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을까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펜션 사업은 언제 수익이 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투자는 확실해요. 1억만 넣으셔도 3억이 되어 돌아와요. 1억이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억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럼 펜션 공사비 걱정도 없어지고 마을 발전 기금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박 사장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확실한 거예요? 100% 확실해요. 제가 이미 5천만 원 넣었거든요.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 사장이 자기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 5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럼 5천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1년 후에 1억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와요. 집에 돌아가서 미경이와 상의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투자? 정말 확실한 거야? 박 사장이 정부 사업이라고 하던데 서류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너무 수익이 높은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해. 그게 정부 사업의 특징이야. 사전 투자자들한테는 특별 혜택을 주거든.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또 투자를 해도 될까? 지금이 기회야. 이걸 놓치면 펜션 사업도 제대로 못할 거야. 결국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현금의 절반이었어요. 다음 날 박 사장과 함께 투자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이 꽤 번듯해 보였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사업은 정말 확실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전력 판매 수익도 보장되어 있어요.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후에 정확히 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사인을 하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1년 후에 웃으실 거예요. 박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투자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됐어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투자업체 연락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박 사장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불안해진 마음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떼어낸 상태였고,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여기 해상풍력 투자업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 사람들 보름 전에 야반도 주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말이에요. 야반도 주라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용품 다 빼고 사라졌어요. 여러 사람이 찾아오던데 사기당한 분들인가 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습니다. 급하게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투자업체가 사라졌어요. 사기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돈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모르셨어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박 사장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미경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5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 사기였나 봐. 미안해. 미경이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이제 얼마나 남은 거야? 펜션 공사비 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 우리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걸었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는 그 멘트에 제 인생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박 사장과 연락이 안 됐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가봐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옆 상점 아주머니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박 사장이요? 어제 밤에 트럭 가져와서 짐 다 빼고 가던데요. 새벽 2시쯤이었나?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트럭으로 짐을 뺐다고요? 네, 사무용품이며 서류며 다 가져갔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박 사장이 도망간 건 아니겠지? 급하게 펜션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혹시 박 사장이 현장 소장한테 연락했을까 해서요. 현장 소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박 사장이 자재비를 안 줬어요. 업체에서 자재 다 가져간다고 해요. 뭐라고요? 박 사장이 자재비 2천만 원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업체에서 오늘까지 안 주면 자재 회수한다고 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 사장이 자재비까지 가지고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때 자재업체 사장이 트럭을 몰고 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 사장님 맞죠? 자재비 2천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박 사장은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드릴게요. 언제요? 오늘 당장 안 주시면 자재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고작 1,5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며칠이요?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결국 자재들이 모두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시멘트 자루부터 철근까지 모든 게 사라졌어요. 현장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너져가는 펜션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도 임금을 못 받은 지 일주일째예요. 박 사장이 주기로 했는데. 임금도 밀렸다고요? 네, 인부들이 다 화내고 있어요. 오늘 받지 못하면 모두 현장 떠난다고 해요. 얼마예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이라니. 제 통장 잔고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서 미경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박 사장이 도망갔어. 자재비 2천만 원, 인건비 800만 원 모두 우리가 떠안게 됐어.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이제 정말로 다 떨어진 거야? 거의 다. 이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 미경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집도 팔았는데 돌아갈 곳도 없고.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성급한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잘못 믿은 거지. 박 사장을 왜 그렇게 믿었어?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미경이도 처음에는 찬성했었는데 당신도 처음에는 좋다고 했잖아. 혼자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 당신도 동의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동의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 알았으면 반대했을 거야. 그럼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7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마을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두만 이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들었어요. 박 사장이 도망갔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박 사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죠. 이미 다른 사람들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박 사장 말만 믿고. 그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해줬어도 들었을까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믿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김두만 이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마을 발전기금 3천만 원은 언제 내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더 차갑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마을에서 사업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요. 돈 없으면 사업 접으시죠.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어요. 미경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직 포기하기 이르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돈도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때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줄 알아?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했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경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나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자꾸 불안해하고 의심하니까 내가 더 조급해진 거야. 미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 내가 나쁜 거였네.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진 저는 창밖의 바다를 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미워 보였어요. 이 바다가 우리를 속인 건 아닐까? 그날 밤 미경과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3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새벽에 깨어 옆을 보니 미경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녹슨 철판 벽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차갑기만 했어요. 미경이와는 돈 문제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져 따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다까지 온 거구나. 65 나이 먹고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민박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밀린 숙박비 때문이었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싼 숙소가 이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포구에서 들려오는 어선 엔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포구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포구에서 그물 손질하는 박춘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아직도 바다에 나가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서울 사람. 벌써 일어났네. 처음엔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혹시 오늘 일감 있나요? 글쎄, 어선 한 척이 엔진 수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힘들어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뭐든지 하겠어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구먼. 처음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요? 그때는 눈에 욕심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엔진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름때와 녹이 범벅인 엔진룸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손주 아저씨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고생이 많아. 서울서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처음이에요. 회사에서만 37년 일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노? 꿈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아저씨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바다가 뭔지 알아? 네. 바다는 꿈을 이뤄주는 곳이 아니야. 매일매일 생존하는 곳이거든. 로맨틱한 게 아니라 치열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바다를 미워하지는 않아.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거든. 다만 바다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돼. 바다한테 함부로 덤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다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지. 바다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어요. 여보, 많이 야윈 것 같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고생이 많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 하루에 5만 원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원망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하루는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는데 어부 아저씨가 말했어요. 야, 서울 사람. 생각보다 일 잘하네. 감사합니다. 처음엔 돈 들고 와서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만. 다른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박 사장한테 당한 건 안타깝더라. 우리도 그놈 때문에 피해본 사람 많거든. 그때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박 사장 같은 사람들을 경계했던 거구나. 어느 날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 같구만. 그날 밤 태풍이 몰아쳤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태풍이 지나간 후 폭우로 나가봤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부두에 쓰레기와 해초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점심때 마을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고생 많았어. 이것도 못 먹고 일하면 몸이 상하거든.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 하나 생겼구나.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후에 미경이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로맨틱한 산책이 아니라 그냥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요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처음엔 그렇게 차갑더니 우리가 달라졌나 봐. 처음엔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함께 살려고 하니까. 미경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편한 것 같아. 나도 그래. 뭔가 진짜를 찾은 느낌이야. 진짜? 응. 돈이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되니까. 그날 저녁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면서 바다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처음 본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바다는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계절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10억을 들고 온 성공한 은퇴자였고 지금의 저는 빈털터리 막노동꾼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폭우로 향했습니다.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박춘배 할아버지 배에서 그물 정리를 돕기로 했거든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울 사람 오늘도 일찍 왔구먼. 요즘 우리 어부들보다 더 부지런해.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아서 그래요. 뭘 배웠다고 그러노?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이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그물을 넘겨줬어요. 그물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한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더라고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마을 이장 김두만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마을에서 회의했거든요. 사장님에 관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긴장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요즘 사장님이 마을 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돈도 안 받고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사장님한테 작은 일자리를 하나 드리려고요. 일자리요? 마을 청소 관리 일이에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집도 하나 내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꺼이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부인이랑 같이 사셔야 해요. 부부가 따로 사는 건 우리 마을 정서에 안 맞거든요. 미경이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미경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일을 마친 미경이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미경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마을에서 일자리를 줬어. 집도 구해줬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미경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왜 못하겠어?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아.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미경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때문이라고 했던 말 계속 후회하고 있어. 나도 미안해. 너무 차갑게 대했지.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정말 제대로.
미경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 돈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진실되어 보여. 그러게 말이야. 가진 게 없으니까 서로밖에 없더라. 다음 주에 마을에서 제공해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정도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사 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 어촌계장 최봉수 씨, 심지어 처음 만날 때 차갑게 대했던 가게 아주머니까지. 최봉수 씨가 김치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처음엔 미안했어요. 너무 텃세 부렸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박 사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래도 사장님은 달랐는데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반찬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따뜻함에 미경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집 첫날 밤 미경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여보, 1년 전 이럴 줄 알았어? 전혀 몰랐지. 10억 들고 와서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데 이상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편하네. 나도 그래. 그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온해. 10억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청소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포구 정리, 해변 청소, 마을 도로 관리까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을 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들이는 월 수입은 350만 원 정도. 서울 시절보다 많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욕심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적응 잘했잖아. 바다도 좋고. 서울 생각은 안 나? 가끔 나지. 하지만 그립지는 않아. 여기가 더 좋거든. 나도.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다고 느껴져. 그날 저녁 포구에서 어부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서울 사람 아니 이제 철수야.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처음엔 돈 들고 와서 펜션 한다고 설치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를 찾았어요. 진짜가 뭔데?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이요. 그리고 진짜 이웃이 뭔지도. 최봉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 씨가 우리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외지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진짜 마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 10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자. 바다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니까. 집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꿈꿨던 바다가 보이는 펜션은 없어졌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이웃들과 진짜 삶의 의미를. 이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미경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시작하는 진짜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